다음도 이제 거기 333페이지에 가세표준 및 매출세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 있는데, 자, 이 부분 가세표준 및 매출세. 자, 우리가 그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어떻게 신고를 하냐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요, 납부세액이 돼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우리가 납부세액이다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 매출세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매출세액은 우리가 이제 10% 곱하죠. 판금액이 10% 곱하잖아요. 예, 근데 과세표준에 10%를 곱해요. 과세표준에 10% 혹은 몇 퍼센트 곱하냐면요, 0%. 세율이 0이면 0세율이면 0% 곱한단 말이에요. 과세표준에 10% 혹은 0%를 곱하는데, 요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금액, 부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가세표준이단 말이에요. 요 금액은 어떤 금액으로 해야 되냐면요, 과세표준은 공급 가액으로 해야 된다. 공급 가액. 원칙이 공급 가액이에요. 원칙이 공급 가액이고 예외도 공급 가액. 예, 공급 가액이 공급 가액. 공급 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부가세 뺀 금액이라고 했었죠? 예, 부가세 뺀 금액. 그래서 공급 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공급 대가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공급 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부가세를 뺀 금액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매출세액은 과표에다가 10% 혹은 영세율은 0%를 곱한단 말이에요. 과표라고 하는 거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금액,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럼 334페이지에 가세표준이 있죠? 예, 가세표준이 있고, 그 읽어보면은 과세표준이란 세액 산출에 기초가 되는 가세 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가세표준은 공급 가액을 한다라고 돼 있죠? 예, 공급 가액. 자, 이 가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이제 법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반 원칙. 자, 일반 원칙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가 가표가 돼요. 예, 금전으로 받은 거는 받은 그 대가가 가표가 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팔았어요. 제품을 팔았는데, 제품을 팔고 난 다음에 B는 A한테 뭘 줬냐면요, 제품을 팔고 난 다음에 받아온 게 뭐였냐면요, 자동차를 한 대 받아왔다라고 할게요. 차를 받아왔다. 그러면은 이게 받아온 게 현금이었으면은 얘 입장에서는 받은 그 대가를 가표로 해서 부가세 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금을 받아온 게 아니라 뭘 받아왔어요? 현물을 받아왔잖아요. 현물을 받아왔으면은 이때는 가표가 어떻게 되냐면요, A 입장에서는 가표가, 그러니까 매출세액을 얼마를 내야 되냐면요, 매출세액은 자기가 준 거 있잖아요. 준 게 뭐냐면요, 제품이죠. 요 제품의 시가가 가표가 돼요. 뭐 시가가 10억 원이었다라고 할게요. 차의 시가는 5억 원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준 거 있잖아요. 자기가 제공한 거, 자기가 준 거의 시가가 가표가 된다. 그래서 A는 부가세를 10억 원에 10%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B는 부가세 얼마 내야 되느냐? B는 매출세액, 얘는 시가의 10%, 얘는 5억 원에 10%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준거의 시가가 가표가 돼요. 재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준거의 시가가 가표가 된다. 부가세는 물세. 지가 판 물건에 대해서 부가세가 붙는 거예요. 그 대가가 애매하면은 지가 판 물건의 시가를 가표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책에 동그라미 2번에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가표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영역의 시가라고 돼 있죠. 공급한의 동그라미 제세, 공급한 준거의 시가가 가표가 된다.
자, 그다음에 2번에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어려운 말이니까 몰라도 되고 그 9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가표가 어떻게 돼요? 시가가 되죠. 자, 아까 간주 공급 있었죠. 간주 공급. 공짜로 준 거는 얼마에 팔린 걸로 의지한다라고 했어요. 시가에 팔린 걸로 의지한다라고 했었죠. 과표가 시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짜로 주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가 과표가 되고 2번에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네. 용역의 공급은 무상 공급은 없고 그다음 무상 공급은 없기 때문에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는 말은 없죠. 용역의 무상 공급은 가세 안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아예 대가를 낮게 받았잖아요. 만약에 낮게 받았으면 시가를 가표로 봐요. 3번에 사업용 부동산 무상 임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이것도 시가가 가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세세하게 외우지 마시고 그냥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팔거나 아예 무상으로 팔았다라고 하면은 시가가 가표가 돼요. 시가. 그러니까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가가 가표가 된다. 이렇게만 외우시지 막 이렇게 케이스별로 나누어서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옆에 페이지. 자, 거래 유형별 가세 표준이 있는데 1번에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 가액이 가표가 돼요. 근데 2번에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식이었죠. 그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가표가 되는 거예요. 3번에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이것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식이잖아요. 가표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그 부분 이상한데 말이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가표가 되고 4번에 간주 공급은 공짜로 주는 거죠. 공짜로 주는 거니까 시가가 가표가 돼요. 시가로 팔린 걸로 의지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갈로에 단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에는 원가가 가표다 이렇게 돼 있죠. 취득 원가. 예, 그거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단순 암기하세요. 예,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원가가 가표가 된다라는 거. 자, 5번에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예, 그건 됐어요. 넘어가시고 6번에 공급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예, 그것도 몰라도 돼요. 자, 4번에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걸 이야기하고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거, 부가세 내야 되는 거. 자, 1번에 할부 판매 및 장기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이 있는데 요거는 부가세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시불로 산다. 그 안마의자 있잖아요. 자, 우리 장모님한테 안마의자를 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예산을 얼마로 짰냐면요, 2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짜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구경을 다녔단 말이에요, 안마의자. 근데 200만 원짜리는 전혀 안 편해하시더라고요. 얼마짜리를 좋아하시고 계시냐면요, 300만 원짜리 있잖아요. 또 최고급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 사드리고 있어요. 예산을 너무 많이 초과해가지고. 근데 처갓집에 내려갔더니 우리 형님이 하는 이야기가 저보고 맨날 말만 한다고 했잖아요. 말만 맨날 하고 안 사준다고. 그래서 올 설에는 꼭 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안마의자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바디프렌드라고 있어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 렌탈로 하니까 렌탈료가 한 달에 얼마냐면요, 8만 원 달래요. 8만 원. 8만 원을 몇 개월 내야 되냐면요, 39개월 내야 돼요. 그럼 39 곱하기 8 하면은 83, 24, 89, 72, 한 312만 원 되네. 그쵸? 예. 일시불로 사면 280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우리 어머니 집에 안마의자가 있는데 되게 꽂았어요. 그게 어디 거냐면요, 앉아 있으면 하나도 안 편해요. 앉아 있으면은 막 아픈 거 있죠. 안마의자가 막 때려. 안마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때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안 해요. 안 하고 그거 뭘로 하냐면요, 빨래 널어놓고 수건 걸어놓고 용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드렸는데 안 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안마의자 보세요. 안마의자 아까 제가 일시불로 사면 얼마라고 했어요? 280만 원.
근데 만약에 할부로 사잖아요. 할부로 사면은 얼마가 돼요? 320만 원 가량이 돼요. 결국은 이게 뭐가 더 붙은 거예요? 할부 이자가 40만 원 더 붙는 거죠. 네, 할부 이자가 40만 원 더 붙은 거예요. 근데 부가세를 낼 때는 할부 이자도 물건값에 포함되는 걸로 봐버린단 말이에요. 물건값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할부 이자 부분에도 부가세가 붙어요. 320에 10%가 붙는 거예요. 할부 이자에 부가세가 안 붙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부가세가 붙는다라는 거. 그래서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에 동그라미 1번에 할부 판매 및 장기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 이 가페에 포함하는 것은 물건값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로 판단하시면 되세요. 물건값에 포함되는 거는 부가세 내야 되겠죠. 물건값에 포함이 안 되는 거는 부가세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자, 2번에 대가의 일부분 받는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이 전부 다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부대비용 성격이잖아요. 그 가페에 포함해서 그러니까 물건값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내야 된다라는 거. 자, 3번에 개별 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당해 개별 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상당액, 네, 이런 세금들도 그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내는 세금들이란 말이에요. 이 썰택스라고 해서 자산 취득 과정에서 내는 세금들이거든요. 부가세 내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 내야 된다라는 거. 개별 소비세 등은 그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세금의 성격으로 보고 부가세 내야 된다. 가표에 포함해요. 자, 근데 옆에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이건 물건값에 포함 안 되는 것들인데 1번에 매출 애누리 환입된 재화에 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 가액에 대한 할인액 깎은 것들이죠. 예, 깎았으니까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죠. 예, 빼야 돼요. 2번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동그라미를 치시는데 후는 안 돼요.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에 가해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부서졌어요. 부서지면 가표에서 빼야 돼요. 부가세 안 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망가졌으면은. 자, 3번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그냥 외우세요. 예. 보조금 받은 부분은 공짜로 어떻게 보면 3부분이단 말이에요. 예, 부가세 안 내도 돼요. 4번에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이 연체이자는 물건값이 아니에요. 자, 만약에 4월 1일경에 물건을 샀어요. 근데 대금을 언제 지급하기로 했냐면요. 5월 1일 날 지급하기로 했어요. 500원. 근데 만약에 5월 1일 날에 지급하지 않으면은 연체이자가 붙는다라고 했어요. 500원에 연체이자가 10% 50원 붙는다라고 할게요. 그럼 500원은 물건값이죠. 50원은 뭐냐면요. 연체이자예요. 500원은 물건값. 이 물건값에는 부가세가 붙어요. 근데 연체이자에는 부가세가 안 붙어요. 이 물건값이 아니단 말이에요. 네, 물건값이 아니기 때문에 연체이자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는 제때 갚았으면 500원만 갚으면 되는 거였었잖아요. 제때 안 갚았기 때문에 내는 그 연체 성격의 비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연체이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물건값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헷갈리는 게 그 가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에 1번의 할부 판매 및 장기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은 포함된다라고 했었죠. 요거는 물건값이잖아요. 예, 물건 살 때 할부 무이자가 아니라 할부로 산다라고 하면은 그 이자도 포함된 금액으로 물건값에 얹어진 거잖아요. 예, 거기는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연체이자는 물건값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안 내도 된다라는 거. 자, 5번에 반환 조건부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 반환 조건. 만약에 물통이 있어요. 물 생수 사 먹는 분들 물통 있잖아요. 이 물통은 반환 조건부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물통에는 부가세가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당연히 안 붙죠. 반환 조건이니까. 자, 6번에 대가와 구분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호텔 가서 식사를 하시면은 이 영수증이 이렇게 찍혀 나와요. 공급가가 있어요. 자, 공급가가 10,000원. 자, 그 다음에 부가세가 얼마냐면요. 텐텐이 붙어 이게. 아, 봉사료가 붙는단 말이에요. 봉사료가 10% 1,000원. 이 아니에요. 이게 또 웃겨요 이게. 일단 보세요. 부가세는 1,000원이 붙어요. 봉사료는 면세단 말이에요. 면세.
사람이 이거 한 인적 용역이기 때문에 면세예요. 이 면세인데 그래서 부가세는 공급가액만 10% 붙고 호텔에서 뭐 음식을 먹었다. 음식값에만 10%가 붙고 요 봉사료는 또 얼마가 붙냐면요. 10% 붙죠. 근데 웃긴 게 부가세에 왜 봉사료를 붙인지 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공급가에서 부가세를 더한 11,000원에 10%에서 1,100원을 붙이더라고요. 봉사료를.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뜯어 먹으려고. 예. 준해가 낼 돈도 아니면서. 예. 음식값도 아니잖아요. 봉사료, 부가세도 봉사료를 붙여서 받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대가와 구분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 있잖아요. 이 봉사료에는 부가세가 안 붙어요. 이 봉사료 부분은 인적 영역이기 때문에 면세예요. 면세에 부가세가 붙는 부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거기 하단에 5번에 가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요거는 뭐냐면요. 가표 계산할 때 완전히 무시하라. 무시하는 게 가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인데 이거 100% 이해 절대로 못 해요. 세무 2급 가야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회계 1급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단순 암기하세요. 자, 가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무시하는 거. 첫 번째, 판매 장려금, 화자 보증금. 두 번째, 대손금. 그냥 단순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이해 못 해요. 예, 그냥 외우시는 게 훨씬 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336페이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분석 있죠? 그 분석 좀 해볼게요. 자,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분석 부가세 신고서상. 네, 요것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에 그 부가세 신고서 있는데 부가세 신고서상의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분석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알면 좋거든요. 네. 알면은 좋기 때문에 일단 설명은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거 몰라도 뭐 시험 붙는데 지장은 없으세요. 나중에 세무이급 공부하실 분들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 페이지 있는 거 336페이지 있는 게 세무 2급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회계 1급에서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알면은 여러분들의 지식을 좀 넓힐 수 있단 말이에요. 공부할 때 좀 편하니까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저는 회 중에서 도미를 제일 좋아하는데 요즘 도미를 못 먹어서 참 너무 슬퍼요. 도미가 전부 다 일본산이라죠. 아, 맞죠. 불만절에 나왔잖아요. 봤어요? 나와가지고 도미가 국내산이 없대요. 있을 수가 없대요. 국내산이. 전부 다 일본산밖에 없다고. 여러분들 그런 거 따지세요? 먹을 때? 따져요? 저 안 따지거든요. 근데 꼭 같이 먹는 사람들이 따져가지고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따지는 거 따지네. 안 따지진 않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안 따지는데 옛날에 제 닭꼬지 있죠. 닭꼬지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 안 먹어요. 닭꼬지. 그것도 불만절에 나왔잖아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닭꼬지 중에서 유통기한 안 지난 게 없는 것 같다고. 거의 뭐 한 90%가 유통기한 다 지난 거라고. 그 뒤로부터는 안 먹는데 진짜 그런 게 TV에서 방송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괜히 잘 먹고 있는데 괜히 방송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네. 솔직히 뭐 세상에 그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먹는 거 중에서. 자, 336페이지 부가세 신고서상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분석 보겠습니다. 근데 부가세가 가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은 원칙적으로 뭘 교부해야 되냐면요. 정규 세금 계산서 교부가 원칙이에요. 정규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정규 세금 계산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정규 세금 계산서는 일반적인 세금 계산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주로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어떤 거를 발행할 수도 있냐면요. 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영수증 발행도 가능해요. 그럼 영수증의 종류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봤더니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있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현금
영수증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요. 간이 영수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영수증 발행도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아예 면제도 가능해요. 면제. 세 번째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예외 2번. 아예 면제. 자, 면제가 되는데 면제가 되는 일반적인 경우 면제가 되는 일반적인 경우가 있는데 택시 뭐 여객운송업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소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었냐면요. 모기미, 모교, 이발, 미용업. 그 다음 네 번째 뭐 입장권 발행 사업자가 있었죠. 예, 그 다음에 그 적는 거 좀 생략할게요. 네 번째 간주 공급, 다섯 번째 간주 임대료. 여기까지만 좀 적을게요. 간주 임대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제가 되는 경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수출이 있었죠. 예, 수출 영세율의 경우. 영세율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영세율의 경우가 면제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예외가 있었죠.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 단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은 어떤 세금 계산서 교부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교부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매출할 때 있잖아. 매출. 아니. 그러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 어떤 경우라고요?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일 때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매출을 하고 난 다음에 발행할 수 있는 증빙은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전부 다인데 일단 매출하고 난 다음에 세금 계산서 10%짜리 물건을 팔면 세금 계산서, 0%짜리 물건을 팔았으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나 간이 영수증은 전부 다 10%짜리예요. 10%. 그 다음에 면제가 되는 일반적인 경우도 10%, 영세율의 경우에는 0%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을 하고 난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이게 전부 다단 말이에요. 예. 물건을 팔면은 사업자한테 물건 팔면은 10%짜리 물건 팔았으면은 세금 계산서 발행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카드로 결제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현금 영수증 발행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간이 영수증 끊어줄 수도 있어요. 아예 증빙 발급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전부 다예요. 영세율은 딱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를 보면은 부가세 신고서에 판매한 부분, 매출세액 부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보면은 매출세액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과세가 있고, 영세가 있어요. 자, 과세는 10%짜리예요. 영세는 0%짜리예요. 자, 그 다음에 과세 부분에 또 칸이 4칸으로 나눠져요. 하나, 둘, 셋, 넷. 영세는 2칸으로 나눠지는데 과세에 세금 계산서가 있고, 요건 됐고, 그 다음에 과세에 신용카드나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 있고, 그 다음에 과세에 기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영세에 보면은 영세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영세 기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자, 부가세 신고서 상에 이 칸들은 어떻게 나눠진 거냐면요. 증빙을 어떤 증빙을 발급했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칸이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제품을 500원에 판매하다. 500원. 자, 부가세 별도다라고 할게요. 500원에 판매했다 라고 하면은 부가세 얼마 내야 돼요? 50원 내야 되잖아요. 자, 근데 500원에 판매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자, 500원에 판매하고 만약에 증빙으로 사업자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줬다라고 하면은 이 칸에 들어가요. 500원에 부가세 50원.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500원에 판매하고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했다라고 하면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500원에 50원 이렇게 들어가요. 만약에 팔고 난 다음에 간이 영수증이나 아예 세금 계산서 교부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과세 기타란에 들어가요. 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적격증빙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적격증빙. 이 적격증빙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증빙을 적격증빙이다라고 해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증빙이 적격증빙인데 일단 어떤 게 있냐면요.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나와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여기도 보면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에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증빙, 이러한 적격증빙을 발행하면은 적격증빙을 발행했으면은 칸이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좀 외우세요. 적격증빙은 이 세 가지가 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적격증빙이다라는 거. 그래서 적격증빙란은 다 따로 나눠져 있어요. 부가세 신고서상에. 근데 간이영수증이나 아예 세금계산서 교부를 안 했다. 그러면은 증빙을 아예 발급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간이영수증은 식당 가면 달라고 하면 다 줘요. 그냥 쓸 때도 그냥 빈칸으로 주면서 알아서 쓰세요 이러면서 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믿을 만한 증빙은 아니에요. 아예 또 증빙을 발급 안 한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 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서상에 어느 칸에 들어가냐면요. 기타, 적격 증빙,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외에 기타 증빙을 발급했을 때 이쪽 란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가세는 증빙을 적격 증빙을 발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가세는 무조건 내야 돼요. 물건 팔면은 상대방한테 물건만 팔면은 무조건 부가세 받아와야 돼요. 네, 내야 돼요. 근데 보통 사업자들이 적격 증빙 이외에 기타 증빙 발행했으면은 잘 내요, 안 내요? 안 내고 다 누락하죠.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기 뉴스 봤더니 파리바게트 전 가맹점이 다 걸렸죠. 예, 왜 걸렸냐면은 걔네들은 매출을 하면은 포스라고 해가지고 본사에 다 이렇게 집계가 돼요. 근데 실제로 매출을 현금 매출 같은 거는 다 누락한단 말이에요. 예, 그 차이 나는 부분 다 걸린 거죠. 그래서 요 기타는 적격 증빙 이외에 기타 증빙 발행했을 때 기타 증빙이라고 하는 거는 간이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교부무가 면제된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때는 요 칸. 자, 영세율은 두 칸이에요. 영세율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했다라고 하면 이 칸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바다 건너가는 직수출일 때는 영세 기타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세금 계산서 교부무 면제되는 영세율은 직수출밖에 없어요. 직수출.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직수출하였다.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잖아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거는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밖에 없어요. 그건 욕한. 네. 자, 이렇게 부가세 신고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교재 336페이지 나와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알고 있으면은 제가 나중에 뒤에서 뭔가 설명을 할 때 확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매입세액으로 넘어갈게요. 337페이지 매입세액을 보겠습니다. 자, 매입세액은 돌려받는 돈이죠. 예, 매출세액은 내야 되는 거, 매입세액은 돌려받는 거. 네. 자, 잠깐만. 예,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잠깐만 좀 기다릴게요.
자, 이제 매입세액 볼게요. 자, 337페이지 매입세액인데 이 매입세액은 돌려받는 돈이단 말이에요. 하살표를 못 끄겠어요? 제가 좀 이따 꺼드릴게요. 쉬는 시간에. 네, 하살표가 이렇게 잘 꺼보세요. 이 세무유익감은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딱 다 외워야 되는데 해결급에서는 안 나오니까. 자, 보겠습니다. 매입세. 매입세액은 돌려받는 돈이에요. 이 돌려받는데 자, 우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데 이 빼서 나오는 게 뭐가 되냐면요, 납부세액이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납부세. 매입세액은 빼게 하는 거, 돌려받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세무서에서는 이 돈을 잘 돌려주려고 하겠어요? 안 돌려주려고 하겠어요? 잘 안 돌려줘요. 네가 물건을 샀다라고 하면은, 사면서 부가세를 냈다라고 하면은, 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빙을 보여달래요. 그 확실한 증빙이 뭐겠어요? 적격 증빙이에요. 적격 증빙을 받았을 때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증빙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적격 증빙일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격 증빙의 종류에는 세 가지 뭐가 있냐면요,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요, 현금 영수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받았을 때만 뭘 받을 수 있냐면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되냐면요, 정규 세금 계산서를 뭐 해야 되냐면요, 수치. 자, 정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어디까지만 인정이 되냐면요,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까지만 인정이 돼요. 간이 영수증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증빙 안 받았어요. 돼요, 안 돼요? 아예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다 지울게요. 요거는 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때는 세금 계산서랑 그 다음에 어디까지만 되냐면요,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수취했을 때까지, 요까지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 외의 증빙은 매입세 공제 안 돼요. 간이 영수증 받아도 간이 영수증 받았다 해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에 33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그런 내용인데 막 자세하게 읽지 마세요. 그냥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받으면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338페이지. 자, 338페이지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배운 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받았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데 꼭 외우셔야 되세요. 이거는 세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단 말이에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경우.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외워야 될 거 세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거기 몇 번째냐면요, 세 번째 보세요.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있죠? 일단 그거는 중요하니까 외우세요. 사업과 무관한 거.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 요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 왜 안 되냐면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저희 학원에서 제 돈으로 저희 와이프한테 금반지를 새 돈을 사주고 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세금 계산서 상에 있는 그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사업과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사업과 무관하잖아요. 매입세 공제라고 하는 거는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예, 사업과 무관한 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요. 접대 목적으로 매입한 세. 여기 중요해요. 접대 목적. 접대 목적이 먼저인가? 아니네. 비영업용이네요. 그거부터 먼저 할게요. 비영업용 관련 매입세. 비영업용 관련 매입세. 비영업용요. 비영업용 관련 매입세액이 있는데 이거 중요하죠. 자, 이거 옆에 빼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 유지에 들어가는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비영업용 관련 차량들 있잖아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뭐냐?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이 비영업용이라고 하는 거는 영업용이 아닌 차를 이야기해요. 영업용이 아닌 차를 비영업용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영업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차를 가지고 돈을 벌 목적. 차가 없으면 돈을 못 벌어야지 영업용이에요. 그런 차가 아닌 거. 그걸 비영업용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택시회사가 있어요. 택시회사는 택시가 없으면 돈을 벌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택시회사는 차가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 영업용이에요. 영업용 택시 이런 말 쓰잖아요. 영업용 택시. 렌트카 회사는 차가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근데 삼성전자 영업부에서 차가 없다라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잖아요. 차가 있으면 좀 편하죠. 편한 것일 뿐이지 꼭 차가 없다라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차는 비영업용이에요. 예. 근데 렌트카 회사나 택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는 영업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영업용은 차를 가지고 돈을 벌 목적이 아닌 차. 예, 그거를 비영업용이다라고 해요. 비영업용. 근데 연도 시험 있잖아요. 연도 시험은 제조업이에요. 무조건 제조업이 나와요. 제조업은 무조건 비영업용이에요. 영업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도 시험에서 소형 승용차가 나오면은 무조건 불공이에요. 무조건 비영업용이에요. 무조건 비영업용. 100%에 100%. 자, 그다음 소형 승용차. 요거는 몇 인승이냐면요. 8인승 이하짜리. 8인승 이하짜리를 우리가 소형 승용차다라고 해요. 승용차 중에서 8인승 이하짜리. 뭐야 그거? 에쿠스. 당연히 소형 승용차죠. 네. 그 다음에 스타렉스 있잖아요. 스타렉스도 8인승 이하는 소형 승용차예요. 소형 승용차고 시험에서는 그냥 소형 승용차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불공이에요. 그냥. 근데 한 가지 예외가 딱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1000cc 이하의 경차는 제외예요. 1000cc 이하의 경차는 제외다. 경차는 매입세 공제 받아요. 경차는 막 나라에서 장려하려고 하잖아요. 예, 경차는 제외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소형 승용차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100% 불공이에요. 100% 불공. 근데 99% 불공이에요. 1% 예외가 뭐예요? 경차는 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형 승용차.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형 승용차. 이 매입세 공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영업부에서 편하려고 사는 차가 영업부지 이게 영업용은 아닌 거예요. 불공이에요. 업무용으로 사용할 소형 승용차. 업무용으로 사용할 소형 승용차. 업무용하고 영업용 다른 거예요. 업무 볼 때 쓰는 차가 업무용이단 말이에요. 예, 자기들 편하려고 사는 차.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무조건 승용차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99% 불공이고 하나만 매입세 공제가 돼요. 뭐만 매입세 공제된다라고요? 경차만 매입세 공제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소형 승용차는 왜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냐면요. 뭐 그런 거예요. 그 대표이사가 회사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럼 회사차를 타고 다니면서 업무 볼 때만 쓸까요? 아니면은 지 개인적인 업무 볼 때도 쓸까요? 보통 지 개인적인 업무 볼 때 더 많이 쓰겠죠. 주말에도 그 차 타고 다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소형 승용차 있잖아요. 요거는 사업과 관련됐다라고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사업과 관련됐다라고 보기도 그렇고 안 그러기도 애매한 거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줘 버립니다. 근데 화물차 있잖아. 화물차. 화물차는 무조건 매입세 공제돼요. 그거는 뭐 시장 보러 갈 때 화물차 끌고 갈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물차는 무조건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승용차만 안 되는 거예요. 승용차.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요.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 접대비 관련 매입세. 예, 접대 관련 매입세액도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예, 접대비 관련된 것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데, 그 저녁에 거래처 사장님 접대예요. 거래처 사장님 왔어요. 사장님 접대를 하는데 거래처 사장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먹어요. 근데 밤에 먹는데 그게 꼭 사업과 관련이 있을까요? 사장님 데리고 밥 한 끼 먹고 저기 가요. 저기 있잖아요. 룸을 갔어요. 사업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인들은 사업과 관련이 있다라고요. 근데 나오면 항상 얼굴이 해피해 보여요. 둘 다. 예, 직원들도 놀러 간 거지 그게. 예, 접대비는 그 성격이 사업과 관련됐다라고 보기도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비 자체가 접대비는 사행성 경비가 많아요. 예, 그 장려하고 싶겠어요? 장려 안 하고 싶겠어요? 장려 안 하고 싶겠죠. 예, 그래서 나라에서는 접대비와 관련된 거는 막 제재를 가해요. 예, 장려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가세도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도 불공.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유 세 가지가 요거거든요. 일단 요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세요. 사업과 무관한 거, 비영업용 관련된 거, 접대비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접대비 밑에 보면은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있죠.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없다라고 했었죠. 그럼 당연히 면세와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면세 사업자 자체가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면세와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토지 관련된 매입세. 토지 자체가 면세 제화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된 것도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본 그 토지 관련 매입세액 있잖아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문제 풀면서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뒤에 매입 매출 전폐입력 할 때 관련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상단에 세금계산서 미수치 불명분 있죠. 뭐 이런 거는 이제 짜투리인데 크게 중요한 것들은 아닌데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매입세 공제가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세금계산서가 불명해요.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학계표 등의 미교부, 미제출, 부실기재가 있는데 우리가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할 때는 이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다가 갖다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세금계산서에 있는 내용을 옮겨서 어디다가 옮겨서 기재를 하냐면요. 세금계산서 학계표라는 데다가 옮겨서 기재를 해요. 세금계산서 학계표라는 데가 있거든요. 세금계산서에 있는 내용을 옮겨서 기록한 표단 말이에요. 요거를 세무서에다가 내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는 회사 내에 보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간 보관한다라고 했어요? 5년. 5년간 보관하고 있는 거고 세무서에다가 갖다 내야 되는 거는 이 학계표를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학계표. 학계표 갖다 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 학계표가 불명확해요. 세금계산서에 있는 내용을 잘못 옮겨 적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세금계산서 미수치 불명부 밑에 세금계산서 학계표 등의 미교부, 미제출, 부실기재 뭐 다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업과 무관한 거, 비영업용, 그다음 접대비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9페이지 상단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이 있어요. 예,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 자, 요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설명은 드려보겠습니다. 막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원래 그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사업자 등록 번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예외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이 언제예요? 6월 30일이죠. 예, 이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은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요때 그럼 언제까지 신청한 거예요? 7월 20일까지 신청한 거죠. 자, 요 기간에 신청했다. 20일 내에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은 신청을 했다. 20일 이내 7월 20일까지 이렇게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언제 거부터 다 받을 수 있냐면요. 1기 거는 다 받을 수 있어요. 1월 1일부터 7월 20일 것까지는 매입세 공제를 다 받아요. 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기만 하면은 과세기간 개시한 날 1월 1일 거부터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인데 만약에 신고를 7월 21일 날 신청을 했어요. 자, 이때 신청을 했다. 신청일이 7월 21일이다. 그러면은 1기 거 못 받아요. 1기 거는 받지 못하고 언제 거부터 받을 수 있냐면요. 7월 1일 거부터 받을 수 있어요. 7월 1일 거부터. 7월 1일 거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늦어도 언제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7월 20일까지. 7월 20일까지 하면은 1월 1일 거부터 다 받을 수 있어요. 작년 건 안 돼요. 올해 거만. 또 다르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있고 다음 연도 1월 20일 있어요. 자, 1월 20일까지 과세기간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한 거죠. 20일 내에 신청했으니까 요때는 언제 거부터 다 받을 수 있어요? 7월 1일 거부터 다 받을 수 있겠죠. 20일 이내에 신청했으니까. 자, 만약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1월 21일 날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언제 거부터 받을 수 있어요? 1월 1일부터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과세 기간 거, 요 과세 1기 거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돼요? 7월 20일까지. 2기 거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돼요? 1월 20일까지는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지 그 과세 기간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39페이지 맨 마지막이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 이번에 부가세 신고서상 매입세 분석이 있어요. 이건 좀 내용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면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은 몰라도 돼요, 진짜. 제가 막 수업을 단기로 수업할 때는 이런 거 설명 안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좀 시간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설명을 다 하고 가긴 하는데 몰라도 돼요. 회계 1급에서는. 근데 세무 2급에서는 아셔야 돼요. 세무 2급은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회계 1급에서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상 매입세액의 분석. 자,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라고 했냐면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부가세 신고서상에 매입세액 부분이 있어요. 매입세액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세금계산서 수치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금계산서 수치분.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기타 공제 매입세액이 있어요. 기타 공제 매입세액. 그 다음에 여기 개가 있고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세금계산서 받은 게 있으면 일단 여기 다 때려 넣어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받은 거는 기타 공제 매입세액란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요 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다가. 자, 부가세 신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세금계산서 받은 게 두 장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00원에 부가세 50원짜리 한 장. 그 다음에 또 한 장이 더 있어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900원에 부가세 9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일단 카드. 자, 신용카드가 공급가액 500원에 부가세 50원짜리가 한 장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용카드 받은 게 있는데 공급가액 900원에 부가세 90원 이 두 장을 받았다라고 할게요. 자, 이 지금 설명하는 거는 막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이해가 되는데 막 억지로 밀어내지 마시고, 이해가 되면 이해하시고 안 되면은 그뿐인 거예요. 자, 세금계산서 받은 게 있잖아요. 두 장이 있죠.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는 일단은 세금계산서 수치본에다가 다 때려 넣어요. 받은 거는 무조건 다 때려 넣어요. 자, 얼마나치 받았어요? 1,400원에 부가세 얼마 냈어요? 140원이에요. 자, 이렇게 다 때려 넣고 난 다음에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여기다가 다 때려 넣고, 다시요. 자, 이건 원재료 구매한 거였다라고 할게요. 원재료 구매. 그 다음에 얘는 접대 목적. 자, 얘는 원재료 구매. 얘는 접대 목적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다 때려 넣어요. 1,400원에 140. 다 때려 넣고 봤더니 요 중에서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게 얼마나치가 있어요? 접대 목적으로 매입한 세액은 매입세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요 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빼야 돼요. 자, 얼마를 빼야 되냐면요. 900원에 90원 빼요. 그럼 순수하게 공제되는 거는 얼마만이에요? 500원에 50원만 이렇게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일단 다 때려놓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는 밑에서 빼야 된단 말이에요. 예, 빼야 돼요. 근데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달라요.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부가세 신고서에 넣을 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만 넣어요. 그럼 얘만 매입세 공제되죠. 얘는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요거는 넣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넣지 말고 매입세 공제가 되는 500원에 50원만 넣어야 돼요. 예, 그래서 공제되는 금액이 총 얼마가 돼요? 100원 된단 말이에요. 예, 100원. 그래서 그 불공이다라고 하는 거는 뭘 받은 것 중에서 불공을 이야기하냐면요.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불공을 이야기해요.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는. 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은 것 중에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넣어야 돼요, 넣지 말아야 돼요? 안 넣어요. 빼야 돼요. 부가세 신고할 때는 빼고,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안 돼도 넣어야 돼요. 일단은 넣고 빼야 돼요. 넣고 빼야 돼. 네. 그래서 뭐 이해가 되시면은 이해하시고, 안 되면은 그냥 불공은 다 불공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회계 1급에서는 카드 받은 것도 불공이고 뭐 다 불공이다. 예, 그게 더 속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 일반 전폐 입력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신고서 입력 안 하죠. 카드 받은 거는 접대 목적으로 카드 받은 거는 부가세 신고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부가세 신고할 때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일반 전폐 입력에 넣어서 경비 처리는 할 수 있는데 부가세 신고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참고, 회계 1급 수준에서는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341페이지에 뭐 나와 있는데 몰라도 돼요. 341페이지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342페이지 보세요. 이론 문제 유형별 정리. 자, 유형 1을 보세요. 가세 표준. 자, 동그라미 1번에 시간이 되게 많이 흘렸네. 하고 쉬어야지. 자, 동그라미 1번에 아니에요. 쉴게요. 쉬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